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방송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이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예.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너무나도 날씨가 좋고, 또, 이렇게 시절은 하수상하고 하지만은 추석이라도 있어 정말 다행이다. 네. 예, 뭡니까,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 정치와 네. 어떤 주변 정세, 이런 어떤 팍팍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잠시 오아시스 같은 명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안색이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안색의 안보를 찾으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좀 찌들어있는 피곤에 네, 찌들어있는 네. 이런 표정이었는데 예. 오늘은 한결 좀 안색도 좋고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청취자분들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일찍 네. 올라왔다고. 일찍 올라오셨어요? 네. 어쨌든 저는 방송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랑을 나눌 준비를 좀 잘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 드리니까 오늘 방송 뭐 하지? 이렇게 다가와시는 것 같던데. 예. 예. 아마 지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귀경하시면서 차 안에서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내일 또 일상으로 복귀에 앞서서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잘 보내고 계실 텐데 저는 뭐 오늘 여기 국민TV 오느라고 그 한강 자전거 도로 타고 쭉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만 그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좀 한강공원에 나오셔서 네. 아주 그 나른하고 또 따뜻한 오후를 만끽하고 계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좀 우리 사회 또 이 국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추석 연휴를 좀 지내면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네. 예. 오늘 그 본방송에 앞서서요. 그 지난주 공지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우리가 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죠. 9월 16일 오후 7시 20분부터 이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저희 진짜 안보 방송 시작된 지 1년째를 좀 기념하는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정대 편집장님 물론 이제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크쇼 주제로 이 대한민국 군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걸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골 손님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그리고 건국대에서 그 군인권 문제를 계속 연구해오고 계신 이재승 교수, 네. 그리고 이제 군 검찰 출신이죠. 최강욱 변호사, 네. 이런 어떤 또 분들을 모시고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현장에 나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저희 진짜 한번 전화 말씀 듣고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합방위 태세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향후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에 공동작전을 수행할 한미연합사단을 내년 상반기에 창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평시에는 따로 운용되다가 전쟁 등 유사시에 양국군이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 전투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단은 미 2사단을 모체로 우리 기계화 여단이 함께 편성되며 사단장은 미군 소장이,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각각 맡게 됩니다. 양국은 연합사단을 창설한 공식적인 배경이 연합 방위 능력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예산 부족에 따른 대규모 병력 감축과 우리 군 국방개혁에 따른 일부 부대 해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강 이북 지역의 주한미군 철수로 생기는 전력 공백을 우리 군에서 차출된 전력이 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SCM 때 다뤄질 그 논의 주제가 아닌가요, 사장님? 그건 SCM 주제가 아직
다 확정되지 않았어. 이야기할 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부지 조사를 마친 데 이어 현재는 평택 미군 기지가 사드 한 개 포대의 우선 배치 지역으로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나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미국 억류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도 만난 이번 방미는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고 특사를 보내달라는 억류 미국인들의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 한반도 상황이 요동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 대표는 10일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미국 억류자 석방 등의 사안이 비핵화와는 별개란 뜻도 내비쳤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또 김대중 대통령 후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한 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행하자는 거요. 그건 이행하면 다 관계가 풀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거 합의서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 6일 첫 방문국인 독일에서 마주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비서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남북 정상들 간의 합의서를 잘 이행하면 다 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조건 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박봉주 내각총리는 지난 9일 열린 북한 정권 수립 6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네, 진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변함없이 한반도 안팎에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우리 김민지 인턴께서 브리핑한 내용들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네. 우선 지금 최근 소식 중에 우리 편집장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뉴스는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큰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한미 관계 대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네. 예, 우선 크게 전략적으로는 이제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무언가 전략적으로 한미가 이제 대륙 세력, 중국이겠죠. 대륙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큰 전략적인 흐름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차원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좀 조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인다. 네. 그것은 이제 전시작전권을 재연기하고, 네.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현행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려는 흐름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한미 연합사단 창설과 같은 움직임도 보인다. 네. 예, 이런 흐름들은 한미 간의 북한을 대하는 기본 시각이 이제는 전면적인 재래전도 있겠습니다만은 핵과 미사일 제거, 네. 또는 북한 사회의 요즘 흔히 얘기되는 언필칭 제4의 전쟁을 네. 수행하기 위한 이러한 군사적인 조정 움직임도 보여진다. 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한미 간에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 우리 레이더에는 아직 안 잡힙니다만은, 보다 북한에 대한 강압을
군사력을 앞세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 연합사단 창설 움직임을 말씀을 주셨고, 네. 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한미 연합 사령부가 용산 기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정에 따르면 내년 2016년 말까지 네. 그 용산 기지와 이사단은 평택권으로 네. 이전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 전시작전권 환수가 또다시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잡히면서 네. 이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좀 어떻게 좀 물론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제합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건 한국 측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렇게 되어 아니 있는데요. 그거는 전시작전권이 연기가 되면 네. 자연적으로 한미연합사는 해체가 연기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 주체는 법적으로는 유엔군 사령부지만 네. 그 유엔군 사령부의 위임을 받은 한미연합사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법적 주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이 연합사는 해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예, 미군 장성이 수행하는 그 작전 사령부로서 한미연합사 그게 해체되고 네. 한국군이 그냥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전작권 환수인데 합의가 연기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합사는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는 당분간 잔류함으로써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용산의 국가공원화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전시작전권 환수가 또다시 이제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연합 지휘 체계의 조정 문제 이런 부분도 이미 그 참여정부 때 한미 간의 몇 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다 계획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012년 4월 달로 합의됐던 것이 2015년 12월로 연기가 한번 됐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이제 이 계획대로 작전권을 환수받겠다라고 하는 게 대선 공약이었는데, 그렇죠. 국민들한테 뭐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또다시 지금 뭐 연기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올라가고, 그 우리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이제 가격이 비싸다면서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F-35를 또 구제해주고, 네. 최근에 뭐 사드 미사일까지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연합사를 용산 내에 이제 잔류시키게 돼버리면, 이 용산기지 반환도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용산 국가공원 개발 계획 네. 몽땅 물 건너가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미 한 108만 평 정도 우리가 부지를 발안받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이미 40만 평 정도는 정부 부처에 힘센 사람들이 다 용지로 빼갔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관 확장이라든가, 외교부의 뭐 컨벤션 센터 건립이라든가, 네. 또 뭐 국회에서도 뭐 어떤 한중 문화 유적 만든다고 해서, 네. 예, 또 빼가는 게 벌써 40%가 빠져가지고 나머지 60만 평 갖고 공원을 만드는 애 안 만드는 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가격을 찢어갖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미국까지 이제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놈이 하나 먹고 저놈이 하나 먹고. 그래가지고 11개 기관이 40만 평을 이미 빼먹은 상태예요. 네. 예, 그런데 나머지 60만 평도 지금 이제 다 반환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네. 예, 연합사가 잔류하면 당연히 부수적인 어떤 시설 네. 또 부지를 잔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0만 평 이미 떼갔고 나머지 60만 평에서 또 떼가면 뭐가 네. 남습니까? 이게 네. 국가공원 맞느냐? 네. 동네 공원이죠. 동네 공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만든 구청에서 하는 거. 예전에 용산기지 반환, 그때 이제 용산기지 이사단을 평택권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과정, 그때 수신 과정에서 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네. 초기에는 보수 진영에서 이 주한미군의 인계철선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다가, 이게 이제 또 진보 진영 일각에서 반대하니까 또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지 전격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공격을 했었고, 그때 정부나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용산기지를 반환받으면,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이런 것 같은 어떤 이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국가공원을 만들 수 있다. 예.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결국 안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리저리 다 찢겨 나가고 예. 연합사까지 잔류되면 이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켜집니까?
적정량의 부지를 반환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네. 공원 계획이 비로소 실효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라면 전제 자체가 틀려졌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며 우리가 지금 미군 기지 내 환경오염도 제대로 조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받아야 네. 이게 얼마나 오염됐는지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반환받아도 지금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주변의 환경조사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용산역, 네. 녹사평역, 예. 어디 이태원 이런 데만 하고 있지 기지조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아예 이 반환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은 연쇄적으로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은 네.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 동두천 의정부 등지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내려가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네. 경기도 북부를 개발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전임 김문수 지사는 외자 유치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평택기지 지금 조성이 늦어지고 계속 이것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부지 반환도 늦어지고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동두천 이북에 미군 부대가 잔류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볼 때 이제 그 참여정부 때 합의됐던 것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 용산기지 이전 계획이 하나 있었고, 그건 네. 용산기지를 그건 YERP라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그 랜드 파트너십 플랜 그래서 이제 연합토지관리계획. 네. 그건 주로 LPP. 이제 그건 주로 이제 경기 북부, 네. 의정부와 동두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미군 기지를 또 평택으로 옮기는. 그렇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골격이 있었는데 지금 용산기지 반환은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연합사 잔류 이 문제로 이게 지금 차질을 빚게 생겼고.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도 일부가 잔류하는 문제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요. 논의 중에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자, 그러면 예. 아니 그 부분은 아직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론 중인 얘기입니다. 네, 이건 네. 한미 간에 합의된 게 아니에요. 네. 미군은 여전히 빠져나가겠다 그러고 한국군은 바짓가랑이 붙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밀당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네.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어떤 그 지금 벌써 빠져나갔어야 될 미군의 어떤 이전 시기를 계속 지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개발 계획은 언제 하는 거예요? 원래 김문수 지사가 자기 재임 기간에 하려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남경필 지사 재임 기간에도 안 되게 생겼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기 전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그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 김문수 지사가 그 숙소까지 찾아가서 빠지기로 한 미군 기지 빨리 내놓으라고 서한을 전달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어요. 예.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네. 나 이러다 도지사 돌팔매 맞아 죽는다. 네. 약속한 땅 왜 안 내놓냐고 클린턴 장관한테 가서 따졌다니까. 어이구. 근데 안 만나주니까 서한이라도 놓고 가겠다고 이랬었어요. 네. 그렇게 절박하던 사업이에요, 이게. 네. 이 지금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전 지사가 또 그런 그래서 행동이 언론에 많이 알려졌으면 또 많이 언론에는 요 부분은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김문수 지사 그 비서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맨날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했다니까.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네. 그래서 뭐 이랬겠지. 전화해서 장관 나 지사요. 네. 그러면은 저 소방관 맹키로 목소리 못 알아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지사께서 어쩌 내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요? 나 벌써 외자 유치하고 다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내 도지사 재임 기간 중에 최대 수건인데, 네. 안 나간다며? 네. 이렇게 이제 벅벅 따지는 일이 빌비재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맨날 경기도 그 도청의 직원들이 맨날 국방부 찾아왔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요? 네. 국토의 어떤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인천시나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국가 사업이 정상화되길 원하죠. 네. 그런데 국방부는 맨날 합의해놓고 또 질질 끌어 또 뭐 연기 뭐 그래. 그러면 보십시오. 연합사가 잔류하고 만일에 동두천 이사단이 현 위치에 잔류한다고 칩시다. 네. 그럼 저 평택기지는 뭡니까? 거기 지금 이사단하고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거기에 제공한 토지 규모가 한 350만 평인가요? 그렇죠. 346만 평이에요. 346만 평. 예, 요즘 여의도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규모일 텐데. 여의도 70만 평밖에 안 돼요. 예. 대여섯 배가 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 부지에 이제 들어가는 공사비가 지금 100억 달러. 그렇죠. 예, 10조 원.
그런데 지금 공기가 이렇게 연장되는 걸로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공사비는 늘어난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네. 줄어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연년새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 이런 기지 건설이 하다 보면은 계속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산과 그 사업비 여러 가지 부수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 혈세를 지금 10조 원짜리 공사가 국가 사업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비용 문제도 사실 뭐 이제 참여정부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당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용산기지 반환은 한국 측에서 요구했으니까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되고 이사단 이전은 미국에 먼저 제안했으니까 미국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씩 부담하는 걸로 얘기했다가 50대 50. 예. 근데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의 100%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 부담하고 있어요. 예, 그 참여정부 때 얘기인데 그때 국방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측의 부담은 50억 달러 이상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에서 확실히 보장한 겁니다. 네, 네. 예,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네, 그런 얘기가 이랬거든요. 나왔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까놓고 보니까 미국 측 50억 달러 중에서 네. 부담해야 될 거에 3분의 1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채우고 네. 나머지 3분의 1은 저기 기부 체납 민간 사업 방식이라고 해서 BTL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민간인 사업자가 기부하는 걸로 하는데 그 임대료는 한국이 보증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한국이 뒤집어 씁니다. 요것도. 네, 네. 그게 한 또 17억 달러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국의 민간인 사업자 임대 보증으로 다 떨궈내고 나서 순수 미국 부담은 얼마냐? 6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네. 100억 달러 중에서 6억 달러예요. 네, 네. 근데 이 6억 달러는 벌써 몇 년 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편성 안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억 달러에서 한 푼도 안 됐어요. 한 푼도.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올리고 뭐 또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근데 예전 얘기입니다만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된 것도 확실히 이제 그 50대 50 비용 부담 원칙을 강조했단 말이죠. 네. 근데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외교부의 고위관료나 국방부 고위관료를 만났을 때 사석에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결국 미국이 비용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방위비 분담금이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이제 극구 부인하다가 술 한잔 드시고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그게 벌써 2004년도 일이에요. 예, 10년 맞습니다. 전에. 예. 그러니까 그때 핵심 관료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고 물론 저도 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만은 네. 다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외교부와 NSC 특히 외교부인데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 방위비 분담금이 그런 어떤 공사비로 빠져나가게 된 것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국방부 비밀 훈령을 제정해서 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의 어떤 그 기지 공사비로 전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줍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도 국민들은 몰랐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 나와서야 이게 100일 하에 알려졌고 네. 이러면서 또한 그때 김장수 장관이 맺은 비밀 훈령에는 그 주한미군 환경오염에 관한 것까지도 네. 대부분 이제 면책을 하고 네. 그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짜여져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에 미국에 이런 어떤 그 파격적인 선물을 준 나라는 네. 한국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 주한미군의 성격이 결정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독일이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왜 주둔하냐? 네. 그것은 미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왜 필요하냐? 그것은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쉬운 건 맨날 한국인 것처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쉬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굴욕적인 위치로 추락을 시킨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어떤 굴절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제 이 용산에 민족공원을 조성하자는 얘기는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 그렇죠. 예. 그 공약사항이 됐잖아요. 예. 1987년에 대선 공약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991년에 한미 간에 맺어진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가 있죠. 네. 예, 이것에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 계획은 조속히 용산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민족공원을 조성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25년 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런데 그 25년 된 수건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고 이게 불투명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이 미군,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그 한국 내의 어떤 주류의 인식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변하지 않죠. 사실 뭐 지금 중요한 말씀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을 전후해서 노태우 정부가 이 세계적인 어떤 그 탈냉전의 흐름,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구사했던 북방 정책,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한미 동맹의 조정을 요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그 사이에 또 한국의 국력이 많이 성장했고, 반대로 북한의 어떤 국력이 약해지고 또 국제적 고립화는 가속화되고,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랬던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북방 정책을 구사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시간이 가면서 거꾸로 자꾸 가고 있는. 그렇죠.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회고록이 2권짜리 상하권으로 나왔는데, 그 회고록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상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수석 김종휘 수석이에요. 김종휘 수석. 이 양반들은 군 장성들이 용산에서 미군이 빠진다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있더라. 그거 참 한심하게 생각했다. 아니 이젠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를 준비해야지. 어떻게 용산에서 미군 빠진다고 나라가 망하냐 그래. 이제 올림픽도 치르는 나라가. 이러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하고 본인은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전권을 환수하고 용산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소련하고 수교를 하는 이런 어떤 어떤 그 민족사의 어떤 그 하나의 명운을 바꿀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청사진은 뭡니까? 이 어떤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발전적으로 현상을 타파하려고 했던 거시적인 어떤 그 대전략.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역시 한반도가 생존하고 통일하고 번영하려면은 이 민주화와 통일의 시대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미군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작전 지휘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자세는 좀 청산하자.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설명하신 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입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 근데 말씀하신 부분들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비밀내지된 문서를 하나 보면서 재미난 부분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이제 90년, 91년, 92년 특히 접어들면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그죠? 이제 북한이 또 이제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사찰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 남북한 문제에 큰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도 이제 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자, 당시 미국 그 조지 H.W. 부시죠.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때 국방장관이 딕 체니.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그렇죠. 당시 국방장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욕심을 내지 마라.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망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한미 공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말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일방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주 협박을 했고. 그렇죠. 협박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른바 그 북핵 문제라는 것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터지게 되는. 근데 그 내막을 보면은 당시 그 네오콘들이 작성했던 그 이제 디펜스 플래닝 가이던스 우리말로 하면 뭐 국방 계획 이제 지침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네오콘들이 그 초기에 작성한 핵심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로 담겨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넌너너 계획이라든지 동아시아 그 전략 보고아시아에 따라서 아시아 주둔 미군, 주한 미군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감축하려고 그랬죠. 궁극적인 철수까지도 내다봤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용산기지 반환이라든지 작전권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근데 네오콘은 당시에 이 계획을 저지해야 된다.
예, 주한미군은 현재 규모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북핵 문제가 당시에 터진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닐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중단된 거거든. 예. 북핵 위기 1993년부터 시작됐죠. 네네. 예, 94년에 불바다 위기까지 그렇죠. 이어진 네. 북핵 위기가 나오고 나서 주한미군의 그 2단계 철군 계획이 중지돼 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 그 연합사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지금 그 국방부의 논리는 그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연합사까지 따라가 버리면 네. 이게 대한민국 합참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진다. 네. 일종의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런 것처럼 자주 만나야 이게 한미 동맹도 이제 긴밀해지는데 네. 연합사는 평택에 가 있고 합참은 용산에 남게 되면 이게 한미 연합 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합사를 용산 기지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연기하는 순간 그 논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논리죠. 네네. 원래 전작권을 전환을 우리가 받는다면 네. 연합사가 해체되고 저 평택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그 네.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 계획대로라면 서울에는 소수의 연락 임무를 그 수행하는 미군이 잔류하게 돼 있어요. 이건 네. 건물 매체면 돼요. 아니, 합참본부에 들어가도 되죠.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근데 합참본부에는 양식을 안 한다고. 거기 좀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는데 그런 식당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먹으라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영내에서 식당 하나 하고. 이태원 식당에 식권 좀 되죠. 뭐. 그렇지. 예.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네. 그래서 연락 업무나 수행하도록 됐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미군이 어떤 근거리에 얻게 됨으로써 한국군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공황 상태라고나 할까? 네. 어떤 자신감의 진공 상태. 네. 예, 이런 것들이 거의 불치병이잖아요. 네. 이러니까 연합사를 어떻게든 존속시키면서 하나의 어떤 동맹의 어떤 현재와 같은 끈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한미 연합사를 잔류시키고 부지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네. 평택과 이중 기지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평택에는 미군이 앞으로 500년 기지를 내다보고 짓는 기지입니다. 저게. 네. 세계 최대 규모고 그렇죠. 시설도 뭐 세계 최일급이고. 예. 거기에다가 346만 평에 돈 10조 원을 쏟아붓고 이건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후방에서 가족과 함께 네. 예. 안락하고 편안한 군대 생활하겠다. 공항과 항만까지 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거룩한 군대로 가겠다. 이 얘기인데 예. 그건 그거대로 가고 네. 용산에는 용산대로 계속 네. 부지를 네. 제공하겠다. 이 네.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거다. 네. 이 네. 얘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슈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요. 네. 저는 그 사드 미사일이 배치되면 거의 10중 8구 평택 오산권으로 온다고 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500년을 내다보고 세계 초인류의 미군 기지를 만들고 있으면 그리고 또 그 기지가 네.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자인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지를 만들면서 지금 패트리어트들은 안 되니까 여기에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거 하는 것이 미국의 계획인데 네. 마치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방어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나 일부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패트리어트가 됐던 사드가 됐던 그 방어 목적은 예, 미군 기지입니다. 예, 이건 이제 분명한 그러니까 보라고 네. 용산에서 평택까지 거리 한 100km 안 되겠어요? 예, 그쯤 되죠. 네, 100km 네. 정도에. 네. 이 100km 옮기는데도 이렇게 한미동맹이 무너진다고 난리인데 네. 일부 미국으로 빼간다 그러면은 거의 기절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런데 그 평택에 그 어떤 초호화 기지를 지어놓고 네. 미군은 맘대로 들락날락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 우리가 몇 명이 주둔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한국군이 통제 못합니다. 이거. 네. 투명성이 없는 군대라고. 네. 그런데 이렇게 초호화 기지라도 지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주둔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주여 재림만 해 주시고 옷자락 하나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주면 10조 원 안 아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요것도 불안하다. 네. 요것도 불안하니까 우리 옆에 네. 그러면은 돈 더 줄게. 네. 땅 더 줄게.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놓고 이거를 거룩하게
한미 동맹이 강화된 지표로 본다 이겁니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또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 국방부의 논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어야 된다.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육해공군은 왜 쫓아냈어? 더 먼 계령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예. 저 150km가 넘어요. 예. 아니 뭐 형님이 옆에 계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아군은 쫓아내고 외국군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 사령관이 세 가지 직책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 사령관, 그다음에 유엔 사령관 이 세 가지를 겸직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 저 주한미군 사령관은 3스타 삼성장군으로 미 8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필장군, 중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직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사실 연합사 핵심은 주한미군 사령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건 조금 청취자분들이 이제 참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주한미군이라고 하면은 동두천에 있는 2사단 이거는 미 8군 소속입니다. 8군 사령부 예하병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미 공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7공군. 예, 7공군이 있습니다. 이 7공군은 연합사령관 통제를 받지 않고 미 본토에 직접 통제를 받는 군대입니다. 예, 그래서 한미 연합사령관이라는 의미는 주한미군과 미 7공군을 작전 통제를 해야 되는 이 최고 선임자가 한 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선임장교예요. 예, 이걸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선임장교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휘권이 없는 미 7공군도 대표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자기가 대표자로 나설 수 있다. 누군가 대표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래서 연합사령관이 선임장교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지휘관은 다 찢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면은 한미 연합사가 지휘하는 부대가 있고 거기서 삐져나가 있는 부대가 있고 예컨대 미 7공군 같이 또는 뭐 저기 특수전 사령부 이런 경우는 또 연합사 주한미군사에서 삐져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두루두루 작전 통제하는 게 연합사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그 한미 연합부대 컴바인드 커맨드니까 이 연합부대 말고 순수하게 미국 통제만 받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것까지 관할하는 경우는 주한미군 선임장교로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분리돼 있고요. 그런데 주 1미군의 그 선임장교. 그러니까 결국은 주 1미군 사령관이죠. 계급이 되게 원스타 아니면 끼케봤자 투스타예요. 주로 원스타가 맞습니다. 그러는데 한국군은 4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한미군이 감축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구조 조정이 될 때 이 4성 장군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이 한국 육군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미 본토의 국방개혁안에 반기를 듭니다. 이번에 연합 부대를 창설한다든가 동두천에 미군이 잔류한다든가 연합사 유지는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 지상군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 본토에서조차도 이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사령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개혁이 안 되는 사각지대요. 전 세계의 미군이 다 현대적으로 교리도 바꾸고 뭐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잘 싸우는데 저 주한미군 사령부만 재래식 전력의 교리가 박물관처럼 보존이 돼가지고 개혁하려고 손 좀 대려고 그러면 반발하고 사성장군 자리 없애면 안 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계속 눈의 가시처럼 작용을 해왔고 이런 지상군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미국 정부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몇 번이나 평택으로 이전하는 즉시 전자권도 전환하고 주한미군의 사령관 계급을 3스타 더 나아가 2스타로 낮춰서 주일미군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지하고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그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미 상원 그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칼 레빈, 네, 예, 이 양반하고 이제 그 논쟁을 벌였던 이 대목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대규모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그 환수를 좀 늦춰야 되는 이런 불가피성을 쭉 설명하니까, 네, 예, 그 칼 레빈이라는 사람, 그 상원 의원이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아,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이제 전쟁의 속성을 잘 알고 있고, 네. 예, 한국도 잘 알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은 한국군이 이제 그 한국군을 독자적으로 작전 지휘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게 주권 정신에도 가장 부합하다는 걸 한국 측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의회에 와서 한국 로비스트처럼 활동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핀잔을 줬던 이런 부분이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측의 이 주한미군 사령부 일부 사령관들과 이 한국군 군수뇌부의 어떤 이 기득권 밀착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 뭐 60년을 훨씬 넘긴 이런 상황입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가장 뒤떨어진 그런 어떤 이제 군대로 남기게 되는 그런 좀 묻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본토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 주한미군은 애물단지입니다. 사실은. 네. 아무 실효성 없는 전쟁 전략이나 고수하고 말이죠. 네. 뭘 툭하면은 뭐 저기 뭐랄까 이렇게 본토에서 뭐 개혁 지침을 내려도 안 들어. 네. 그다음에 또 사업까지 하는 게 네. 여기 주한미군 산하에 있는 미 극동건설 공병단 FED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주로 신분이 군무원들이 있는데 네. 돈벌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평택기지 이전에 설계 용역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그 자기들한테 잘 보인 한국 업체들은 또 이렇게 이너서클을 만들어 거기만 공사를 줍니다. 네, 네. 예, 이래가지고 역대 부임하는 미 8군 사령관마다 그거 아주 맨날 저 사고 터지고 어떻게 개혁할까 골머리를 앓았어요.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무기 로비스트가 결집되어 있는 주한미 군사업무지원단 네. 일명 저스맥 K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월급을 안 줘, 미국 정부에서. 아, 그래요? 예. 순전히 뭘로 먹고 사냐 하면은 한미 간에 그 정부 대 정부로 무기 거래를 하잖아요. 네. 이 무기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거예요. FMS의 수수료로요? 예, 수수료로. 그러니까 근데 순기해 놓고 그렇죠. 수수료로 그러니까 거강꾼입니다, 여기. 네, 네. 예. 그런데 미국 정부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골 때리네요, 정말.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네. 사업이 짭짤한 데가 바로 저스맥 K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엔 저스맥 J가 있겠죠. 네. 예, 뭐 독일엔 저스맥 D가 있겠고. 그런데 저스맥 K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규모는 지금 본부 인력만 한 30명 돼요. 네. 한때는 3,000명이었습니다. 네. 옛날엔 여기가 주한미 군사 고문단 역할을 하던데요. 네. 한국군이 있는 부대는 다 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건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행정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하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돈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무기 뭐 팔까 이것만 연구하는 애들이에요. 그거 다 우리 혈세입니다. 네. 혈세로 여기저기 먹고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자선을 베풀 정도의 국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이거 뭐 그러니까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 많네요. 이런 그 이권에 끼어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현재 한미 동맹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네.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의존 종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 동맹을 조정하고 깨자 그러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발을 네. 하는 네. 겁니다. 네. 우선은 이 구조가 흔들리는 게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걸 포장하고 화장해 버립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제가 이제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그 젊은 장교들, 그때 네. 뭐 이제 뭐 대위나 뭐 소령 중령 되는 건, 이 정도 이제 그 젊은 장교분들을 만났을 때, 그 참 인식도 건강한 분도 많이 계시고, 네. 또 그분들 말씀도, 이제 젊은 장교들은, 지금 이제 별들하고 다르다. 네, 젊은 장교들은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 참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했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별 달고 있거나 이제 고급 장교가 된 상황인데, 네. 왜 이렇게 이 대미 의존 심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게 없는 걸까요? 그것은 일종의 어떤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인데 물론 저는 젊은 장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군의 상층 주류 계급이 그렇게 되면은 군이라는 어떤 속성은 결국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철학보다는 어떤 하나의 그 외부로부터 주어진 명령과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개인의 깨인 의식들이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군대라는 조직의 속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주한미군의 중요한 변화가 엿보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장교의 거의 과반수가 이제 한국계 2세, 3세 장교들 채워졌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회의는 통역을 안 데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주한미군 한국계 장교들이 지금 대거 유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도 지원율이 저조하니까 이제는 문화와 인종을 배려해 줌으로써 니네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숫자를 채워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주한미군 2세, 3세들이 한국에 부임하게 될 경우는 미국인보다 그 사람들이 더 한국인을 업신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진국, 한국은 후진국. 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가던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대부분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을 떠났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반항 감정도 일부 있고. 그래서 대부분 한국계 장교들이 와서 문화적인 일체감을 갖고 한미 동맹이 더 이렇게 건전해지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한국군의 약점을 다 수집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이름으로써 굉장히 어떤 그 한국이 굴욕적인 또는 어떤 협상에서의 불리한 이런 일을 겪는 사례가 최근에 와서 부쩍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동맹이다, 파트너다 이래놓고 정말 냉혹한 협상가로서 한국의 고혈을 쥐어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학을 땡에 마련인데 그게 다 미군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계 장교들의 작품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서글프게 보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은 더욱더 미군에 의존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정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감정 노예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속 어떤 그 친선 행사, 교류 행사, 주한미군 위로 행사. 이래서 보훈처에 왜 국가 예산이 쑥쑥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 주한미군 선물 사주고 위로 행사 해주고 거기에 인기 가서 부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립유공자들한테 그 돈 씁니까? 민주화 유공자들한테 그 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오로지 주한미군한테만 그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정신적 매춘 행위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정신적인 매춘이 발생된다. 이럼으로써 스스로 감정 노예가 되기를 자처한다. 왜? 미국은 너무 위대하니까. 미국은 너무 성스러우니까. 또 세계의 표준인데. 이런 어떤 그 우월한 어떤 그 세력이 멀어지는 걸 원치 않고 또 이런 어떤 그 동맹이 유지됨으로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왜 깨냐 이게. 그건 자기들 밥줄이자 정신이고 철학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규 편집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미동맹 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들,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합의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을 계획대로 지켜라. 그때에도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오히려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연기하고 번복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어떤 구실들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정말 그 관습처럼 굳어져 버리면 이 한미동맹이 영원히 바뀌지 못하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바뀌었을 때 문제는 이 동맹은 목적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를 수단이죠.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동맹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데 유독 한미동맹에 나타나는 참으로 특이한 현상은 그냥 숭배 대상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은 걸 보면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제도적인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한미동맹 아무것도 없다고. 상호방위조약이 뭡니까? 각자 국내법 절차로 전쟁에 개입한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한 한미양국의 전략지시 1호. 네가 한반도 방위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건 조약도 아니고 그런데 협정도 아니고 그냥 명령입니다. 행정 규칙 정도에.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따지고 들어가면 제도나 법적으로는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에 골때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왜 예전에 70년대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미 의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전략 지시 1호도 있는 것이고 이른바 인계철 순으로 불리는 대규모의 미군이 전방에 주둔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강하게
그 브레이크를 걸었었죠. 네. 예, 예. 이거는 철저하게 그 전쟁 수권법에 따라서 그 행정부의 전쟁 선포권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당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가 얘기했던 것은 미국의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그런 입장은 이제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면 이거는 예. 1978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네. 그 법제도적인 틀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94년에 평시작전권 들여올 때 이때 전략지시 2호가 하달된 게 딱 한 번이 있는데 그건 1호에 대한 보완 장치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한미 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신을 숭배하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신은 안 보이고 구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추상적인 걸 숭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주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니까 매년 동맹이 강화됐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기사에 나야 되고 친선 행사 해야 되고 무기 사줘야 되고 뭐라고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온갖 걸 다 하는 게 마치 교회 다니는 것과 유사하단 말입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숭배로 연결됩니다. 제가 아까 정신적 매춘 행위라 그랬습니다만은 내 영혼을 가져가 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미 동맹의 현주소의 문화적인 하나의 어떤 현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맹 반대하면은 뭐 기를 쓰고 거의 뭐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 그렇죠. 그건 다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따져보고 하는 동맹이지 이런 동맹이 어디 있어? 네네. 지금 이 한미동맹 얘기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1부를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그 1부 마치고 우리가 2부 때 이 얘기 좀 더 하고 그리고 미국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국 시간은 내일 아침 그 IS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한미 동맹의 변화와 이걸 결부시켜서 이 말씀 나누는 것으로 나눠보죠. 2부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이게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진짜 안보 방송 시작 1년째를 기념하는 특집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함께 자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집장님.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연례 안보 회의, SCM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 나눴던 연합사 이전 문제, 또 사드 배치 문제. 그렇죠. 예, 전작권을 또 연기하느냐 마느냐. 뭐 연기를 하면 도대체 몇 년까지 또 늦추느냐.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좀 있는데 또 하나의 히든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한국 시간 내일 오전이 되겠죠.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이른바 IS, 이게 국제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 이슬람 국가. 또 영어로 이스. 예? 영어로 디스 이스 할 때 이스. 네. 그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의 약자예요. 역시 우리 편집장께서 영어는 약하십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전면전을 선포를 하게 되면 이 동맹국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걱정되네요. 지금 어떤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이른바 제한적인 공습. 그러니까 IS가 이라크 북부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는 것을 좀, 저지를 하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목적, 거기 소수파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의 공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발표할 내용은 사실상의 전면적인 공습에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라크 내에 있는 이슬람 국가 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IS의 주된 본거지가 시리아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시리아에 대한 그 이제 공수까지도 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게 뭐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잘못하다 중동 전역으로 이게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막 이렇게 뭐 불타고 있는 중동 지역에 여기에 뭐 휘발유를 크게 한번 네. 뿌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이제 그 이라크 전쟁 종전을 핵심적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네. 실제로 2011년도에 전쟁 종교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다시 이제 이라크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3차 이라크 전쟁이네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 근데 이게 뭐 이라크의 내부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정권은 지금 그 시아파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수니파가 여기서 이제 밀리면서 이 IS를 재건하는 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지금 확전을 치닫고 있는데, 근데 오바마로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미국인들한테 이게 강한 좀 명분, 이 구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9.11 테러하고 또 연결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예,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연설이 9.11 테러 발생 그 13년째가 되는 하루 전에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IS를 제2의 알카에다다. 예,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한 알카에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IS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양상이 보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게 우선 그 거점을 확보해가지고 정밀 폭격한다. 네. 예, 공습을 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호 세력하고 연결해가지고 고립시킨다. 네. 그 다음에 공격을 차단한다. 네. 그 다음에 사전에 그 정보, 그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전을 진행한다.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하겠다. 네. 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은 이게 지상군이 투입되느냐 여부도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거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지상전은 이제 그 이라크의 통합군 의 몫이 될 것이다고 하는데, 뭐 이미 그 이라크의 통합군이 오합지졸 같은 군대라는 게 이미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면적인 공습의 목표가 뭐냐? IS 세력을 정말 척결하겠다는 거냐? IS 세력이 지금 뭐 그 조직원만 해도 이제 뭐 5만 명, 6만 명에 달한다 그러고, 특히 이 가운데에는 약 한 3천 명 가량의 미국, 유럽, 그다음에 뭐 호주 이런 나라들에 이제서 온 서방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서양인들도 한 3천 명 정도 있다는 거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적국에 가서 테러리스트로 가담하는 그 서방 측인원이 수천 명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주목할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9.11 테러, 그러니까 9.11 테러의 여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대응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아까 그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이 지금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9.11 계획 테러 이후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성 국가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그 해당 국가에 보내겠다. 근데 뭐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한국에 보낸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근데 이게 이제 IS 인원들이 충원되고 이 과정에서 이 서방 국가들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이 이 가담하게 된 데에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세계에 팽배했던 이 이슬람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 멸시, 소외 이런 것들을 10대 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른바 그 성전의 전설을 자처하고 이 IS에 가담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이비 교주에 이끌려서 가정과 뭐 학교를 다 내던지고 그 가출을 하는 어떤 그 청소년들처럼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국가에 상당한 어떤 그 염증 내지는 어떤 그 혐오감을 느끼고 차라리 적국에 가서 테러리스트가 된다. 이런 놀라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 숫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이게 확산될 조짐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을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악순환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그 3천 명에 달하는 그 서방 요원들 중에 적지 않은 인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본국에서 테러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이제 벨기에에서 8명이 살해당하는 일도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해당 국가에서 이슬람인들을 또 멸시하고 차별하고 두려워하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이런 또 움직임이 강해지면 또 이런 어떤
야, 이 문화 자체가 IS 요원들의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인력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을 그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정 대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전쟁이나 어떤 그 군사적 행위는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굉장히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네.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왜 졌느냐 네. 이렇게 보면은 왜 싸우는지 몰랐어요. 네. 예.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고 네.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군기가 이완돼서 자살, 탈영, 아군 사례가 나타나고 네. 마약이 확산되고 그러다 미군이 자멸했던 겁니다. 네. 사실은 2차 이라크 전쟁이 그랬어요. 그렇죠. 1차 전쟁은 뭐냐면 쿠웨이트에 이라크가 침공했을 때 이걸 격퇴만 시킨다. 그렇죠. 딱 여기서 전쟁이 깔끔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후세인 정권이 다시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한다. 제거한다. 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었죠. 43일간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네. 예, 그중에 39일이 항공전이고 마지막 나흘만 지상전을 한 겁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끝냈어요. 네. 예, 이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세계 유일 패권으로서 위상을 세우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네. 전쟁입니다. 네. 근데 2차 이라크 전쟁은 네. 이게 지금 2003년부터 물경 11년째 아닙니까? 네. 근데 도대체 왜 하는지. 네. 그다음에 시아파의 어떤 후세인 정권을 수니파로 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종족을 갖다가 완전히 전복시키고 파괴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그것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했는데 테러와의 무엇을 전쟁한다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모호하더니 결국은 왜 하는지 모르고 전쟁을 질질 끌고 미군이 한 5천 명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혐전 사상, 반전 여론이 이제 분출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국가도는 그냥 한두 푼이 깨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라크전 후유증에 그 참전용사 수당이라든가 의료 치료라든가 연금 뒤처리하는데 1조 달러가 그러니까요. 더 든다는 예, 거예요. 예, 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이제 제 네. 전쟁보다도 네. 뒤처리가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 하는지. 도대체 그러면 지금 버락 오바마는 이걸 해서 도대체 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질서를 원하는 것인지 네. 이건 그냥 소모전 같단 말입니다. 네. 분명하지가 않은 네. 소모전. 네. 계속 돈만 그러다가 미국이 지금 큰 전쟁 할 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단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 정도 먼저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예, 최소한 500억 달러, 공습 비용만 뭐 그 정도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500억 달러도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뭐 돈이 없어갖고 막 계속 여기저기 징징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한테 제일 먼저 얘기될 것이 이제 돈 좀 내라. 예, 이런 얘기부터 좀 나오겠죠. 예. 아니면 뭐 치안 유지 뭐 이런 거. 그 일본 보고 하라 그러면 좋아서 할 거예요. 예, 우리한테 일본은 지금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이게 집단적 자위권을 수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닌가 일본으로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2차 파병 때 한국과 일본 내 서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경제에 붙은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편집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전쟁의 목적이 뭐냐?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거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지난 방송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무슨 4세대 전쟁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뭐 포로 체험 훈련하다가 아까운 목숨 2명이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어떤 거대한 이 구조적인 폭력이 소수의 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그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인 공습을 통해서 뭘 달성하겠다는 거냐. 이 목표 자체를 그것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가 그 전쟁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그냥 마냥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국가가 뭐 파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타격을 받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 아주 이 분야의 가장 고전이라고 꼽는데 그 책의 제1장 전쟁의 본질에 보면은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종속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정치적 목적이게 외에 순수하게 군사적 행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 전쟁을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정할 수 없다면은 군사적 행동은 당연히 그것은 자제되어야 되는 건데 클라우제비치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에서 도덕을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 얘기가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은 극한의 폭력, 무한의 폭력을 지향하는 군사적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덕을 따지면 안 되는데 자기 얘기를 잘못 인용해가지고 전쟁광들이 마구마구 전쟁을 그렇죠. 저질러버리면 어떡할까. 이래서 클라우제비치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칙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전쟁은 정치에 종속된 존재지 전쟁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전쟁론 일장에서 못을 박음으로써 당시의 전쟁광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 이라크 전쟁 2003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는가 또는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가 이렇게 하면 그것만 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뭡니까? 끌려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간선거라는 내부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오바마 물러 터졌다. 우크라이나 봐라. 이라크 봐라. 시리아 봐라. 이러니까 나도 한 칼 있어. 나도 뭔가 보여줄 거야. 이래서 하는 전쟁이라면은 이거는 파국을 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웩더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연설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이제 이 관건은 시리아 공습을 승인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이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시리아 정권은 알 아사드 정권.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을 지금 5년째 이렇게 쭉 벌이면서 서방 세계에선 테러 정권으로 좀 규정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IS와 이 알 아사드 정권이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IS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공습을 하게 되면 거꾸로 알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의 복잡한 정치에 한 번 휘말리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역설이 발생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일단 굉장히 좀 주목을 끄는 이런 어떤 양상인 것 같고요. 이제 주변 국가들 좀 이제 아직 연설이 안 나왔습니다만 주변 국가들이 반응도 그렇게 썩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의 키를 쥐고 있는 나라가 터키. 터키인데 터키의 군사적 지원을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그 첫 케이크 국방부 장관이 가서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거기에 휘말릴 걱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터키 사람이 50명 가까이 IS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래요. 저런. 그러면 터키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또 한 명씩 또 참수를 하게 되는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아주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IS 내에 서방 국가들의 요원도 많지만 인질들도 많은 거죠. 인질들도 많이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낳고 이게 극단한 현상을 나타나는 것이 이런 어떤 이제 이 테러 집단들이 이 하나의 여론전, 프로파간다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른바 이 소프트 타겟. 그러니까 이 잡은 민간인들을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형함으로써 이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래서 그 공포심이,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로 악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처참한 모습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들인데, 결국 그것이 더 큰 무력 개입을 초래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인간의 어떤 증오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은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 본성에 어떤 제어 장치가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성의 보편성이란 건 없어요. 한번 증오와 폭력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그 기자들 잡아가지고 참수장명 동영상으로 내보내고 또 이제 오바마가 개입하면 더 참수하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전 세계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2차 이라크 전쟁 때 여실히 입증이 된 바 있고 아마 이제 재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군사적인 지원, 그러니까 미국이 또다시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한국의 기여도를 요구하는 이런 어떤 미국 측의 요구도 굉장히 좀 강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미국을 숭배시하는 이 한국의 주류 집단들의 어떤 이 굴절된 인식 구조를 볼 때에는 또다시 한국의 이런 어떤 이제
이 국제적 이 테러리즘의 또 타겟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위험성도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냉전이 종식했을 때 이 앞으로 세계 질서에 갖고 있던 그 낙관적 전망. 네. 우리의 어떤 앞으로는 야만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네. 우리 다 같은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그 적대 계급, 적대 어떤 그 세력들이 화해를 하면서 네. 이제 평화로운 세계가 달성이 될 거라는 이 낙관적 전망이 무참하게 깨지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네. 계속 이 어떤 그 적대와 증오와 인간의 어떤 분노의 심성이 네.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치명적인 전염성을 발휘하면서 네. 어떤 분쟁을 갖다가 항구화하고 지속화하는 네. 이런 어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전쟁은 별로 없어요. 네. 전부 내전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통계상으로도 베트남 전쟁 이후로 사망한 내전 사망자가 거의 2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가 간 전쟁으로는 거의 네. 사망자가 뭐 100만 네. 명에 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어떤 그 가까운 이웃끼리 죽고 죽이는. 네. 이게 이제 근친 간에 더 적대적이라는 것인데. 근친증오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사이좋게 살다가 네. 서로 싸우고 헤어지면 오히려 네. 그 누구보다도 적대시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네. 닮은 사람을 더 적대시하는 거예요. 네. 네. 차라리 멀리 인종이 다르고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것에 국제 세력이 개입하면 또 국제전으로 순식간에 매개될 수 있는 네. 이런 식의 21세기형 분쟁 구조가 지금 네. 하나의 네. 전형으로서 확산되고 있다. 네. 이것이 과거에는 어쩌다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1년 연중 네. 그것도 그냥 한 지역에서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네. 이렇게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거는 변형된 3차 대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것이 어떤 그 남의 문제가 아니고 네. 물리적인 폭력도 굉장히 가학성이 큽니다만 정신적인 폭력도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이런 어떤 상황들 보면 상당히 또 우려할 만한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네. 타자를 배려할 줄 알면 뭐 사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네. 그 증오의 감정이 스트레스를 낳게 되고 네. 그 스트레스가 다양한 유무형의 또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면 반감이 커지게 되고 이러면 어떤 그 한 사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그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게시판에 이제 그런 글들도 또 사진들도 올려주고 계십니다만 네. 이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특히 국가 그리고 뭐 극히 일부입니다만 이제 이 보수 세력들 뭐 엊그저께는 또 뭐 일베인가요? 네. 예. 뭐 폭식 투쟁. 뭐 그렇죠. 이거 말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또 그런 또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대못질을 하는. 네. 참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 사회학적 문화적 해석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가학증. 네. 일단 공격적 본능을 자극하고 네. 그것을 부추기면서 격려하는 어떤 이러한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조차도 그걸 또 당연시하는. 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의존해버리는 네. 이런 어이없는 현상까지도 벌어지는 게 대부분 군대 같은 데서 또는 학교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갇혀 있었는데 최근에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광화문 광장 한복판으로 기어 나온 겁니다. 네. 과거에 여기는 시민사회 담론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감히 네. 문 밖으로 못 나오던 성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상당한 어떤 언론의 조장이나 방조 내지는 묵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공격 본능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오늘의 어떤 그 대한민국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빨리 이걸 사회적인 지성과 도덕으로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 공동체의 어떤 통합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네.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네. 예, 이런 점에서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거듭 그 문제는 정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정부나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정치적 기반을 좀 확대하는 도구로서
네. 그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커지면서 그런 어떤 사회 폭력성, 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사라지고 이 거칠어지는 마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좀 연상시키는 이런 홉스식의 이 사회가 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도 많이 드는 그런 때인데요. 자, 우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만 좀 우리가 언제 좀 즐겁고 재미난 주제로 희망적인 주제로 좀 얘기를 전쟁 안보 얘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또 하루빨리 좀 이제 한반도 전 세계의 또 평화 안보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방송을 좀 다른 주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기약을 하면서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그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아까 그 공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엔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